은퇴 후엔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고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퇴직 후 평온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0대와 60대 은퇴자라면 아마 이 말이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줄어든 수입, 그리고 끝없는 갈등. 지금 당신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후 매달 적자, 돈 때문에 싸우는 50대 부부의 충격적인 현실 공개. 은퇴 후엔 평온할 줄 알았는데 매달 생활비 때문에 싸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50대, 60대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삶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은 사라지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매달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부부 관계와 안정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가져온 부부 갈등. 정 씨 부부는 퇴직 후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하고 부모님 간병비까지 더해져 매달 3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정 씨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돌발 지출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웠냐며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그럼 당신은 뭘 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해결법.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와 비상 지출을 분리하면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비상금을 위해 퇴직 전에 추가 자금을 모아두거나 은퇴 후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례 2. 소비 성향 차이로 인한 다툼. 김 씨 부부는 남편이 퇴직 후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30만 원이 뭐가 많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남편과 생활비가 빠듯한데 사치스럽다고 비판하는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소비 성향과 우선순위를 조율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노후엔 사치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법.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은퇴 전에 부부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인지, 무엇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함께 논의하세요. 그리고 일정 금액은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생활 수준 조정 실패. 이 모 씨는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는 아내를 보며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어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금은 바닥나고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해결법.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소득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현재의 소비 수준을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과 소득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모 씨는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매달 지출을 파악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입이 줄고 건강과 환경이 바뀌며 두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이 없다면 작은 문제도 쉽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명확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전에 최소 1년간의 예산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한 비상금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 간의 소통 강화. 돈 문제는 자주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 목표를 정하세요.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 찾기. 퇴직 후에도 소소한 일거리나 취미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세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50대, 60대 부부라면 이 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적자라는 현실이 두려운 50대, 60대에게 오늘 이 글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적자 탈출, 부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길. 은퇴 후엔 돈 문제로 싸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50대와 60대 부부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기쁨보다 갈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 서로 다른 소비 습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지출은 종종 부부 사이에 폭탄처럼 터지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까? 첫째, 고정 수입의 부족입니다. 퇴직 전엔 매달 월급이라는 확실한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꾸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 같은 돌발 지출이 생기면 금세 적자로 전환됩니다. 둘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지 않거나 새 차를 사고 여행을 떠나는 등 은퇴 이전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셋째, 소통 부족입니다. 부부 간의 돈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돈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죠. 왜 당신은 돈 걱정만 하냐? 내가 벌 땐 뭐 했는데? 이런 말이 오가면서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3단계 솔루션. 1단계 현실을 직시하고 부부 간의 합의점을 찾기. 재정 상황의 투명성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은퇴 후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함께 현재의 자산과 지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디지털 앱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 재정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재정 상황을 점검하세요.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세요. 2단계 생활비 구조 조정과 비상금 마련. 현실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소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쌓이면 금방 적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비 절감 전기, 수도,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거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외식 줄이기 외식을 가정식으로 바꾸면 한 달에 최소 2,0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소득원 찾기 은퇴 후에도 수입이 아예 없으면 불안감이 큽니다. 남편은 지역 사회 강사로, 아내는 간단한 온라인 재택근무로 작은 수입을 만들어 안정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감정 관리와 의사소통 강화. 돈 문제는 결국 감정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에 대한 대화를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대신 우리 돈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접근하세요. 부부 간의 돈 이야기 금기를 깨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례로 보는 문제 해결의 실제. 사례 1. 남편이 퇴직 후 골프를 포기하지 못했던 김 씨 부부.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50만 원을 골프에 썼습니다.
아내는 이 돈을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취미 예산을 따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30만 원으로 골프를 즐기고 아내도 자신만의 여가 활동에 2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타협과 예산 배정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례 2 병원비와 간병비로 힘들었던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은퇴 후 부모님 간병비로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이었지만 정씨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지원금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 전부터 시작했던 자전거 수리 아르바이트를 주 2회씩 지속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많은 부부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례 3 소득 대비 소비 조정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매달 외식비를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멤버십을 해지해 20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전 5년 동안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 만들기.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위해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두 사람의 노력과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계획을 세운다면 적자 탈출은 물론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부부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두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가는 재정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50대 노후 준비 지금 안 하면 파멸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경고.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노후가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좀 있다며 노후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 글은 50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겪게 될 위험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파멸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 1 준비 없는 50대 가장의 파산 위기.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늘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자녀 학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해결했으며 내 집 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금으로 뭐든 해결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전부였죠. 그러나 퇴직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의 결혼과 그에 따른 비용이 불어났습니다. 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을 고갈시키기 시작했고 노후에는 아내와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이 될 거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씨는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결과 그는 60대에 접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편하게 쉬는 대신 힘들게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음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례이 아니란 대처로 인해 가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B씨.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이 크게 들어왔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명예퇴직 후에도 과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고급 외식, 명품 소비를 이어갔고
일상적인 생활비는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자금을 소진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고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B씨의 실수는 바로 지금의 소비 패턴이 노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노후를 계획했어야 했지만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장기적인 미래를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3 작은 차이로 큰 차이를 만든 C씨. 반면 C씨는 50대 초반에 명확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C씨도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월급 생활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반부터 퇴직 후에 자금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시도를 피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생활비를 절감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생활 방식을 도입했고 취미 생활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C씨는 60대에 접어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불안감에서 벗어나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교훈을 실감하며 지금도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50대에 지금 당장 해야 할 노후 준비법. 이제 구체적으로 50대에 시작해야 할 노후 준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동한다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있을 때 적립하라. 퇴직 후 수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마치 비상금처럼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꿔라.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현재의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위험 분산을 통한 투자. 노후를 대비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고수익을 노리다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펀드나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4. 건강관리도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노후는 파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50대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절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준비를 미룬다면 그때는 정말로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세요. 노후의 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 노후 준비 지금 안 하면 파멸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경고.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50대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 또는 노후 준비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달이 오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50대에 맞이하는 현실과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그야말로 파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통을 겪는 어씨의 사례. 어씨는 55세에 접어들면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가 너무 막연했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생활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집안의 대소사가 겹쳐 저축해둔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씨는 막연히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6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고 생활비가 고갈된 상태에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 준비를 미룬 대가였습니다. 50대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씨처럼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대비가 없었던 B씨의 실패. B씨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면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목돈으로 무리한 소비를 이어간 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입하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죠. 2년이 지나면서 그 목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겹치며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후가 시작되자 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B씨의 가장 큰 실수는 현재의 소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이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씨처럼 노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 C씨의 이야기. C씨는 같은 나이에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 전부터 그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었고 소득이 있을 때부터 생활비 절감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C씨는 50대 초반부터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가성비 좋은 취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죠. 뿐만 아니라 C씨는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대신 안정적인 연금 상품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불안감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 전략.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노후 준비는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50대에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자.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미리 들여야 합니다. 현재부터 생활비 절감 계획을 세우고 명품 소비나 고급 외식 같은 지출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50대라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0대에는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건강관리가 곧 자산이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50대에 접어들었다면 건강관리 역시 노후 준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리 자산을 관리하고 분산하라. 노후 자산을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에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CC처럼 자산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인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50대가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BC처럼 큰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그렇지 통장은 항상 반대로 반응하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정기적인 소득은 없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쉴 새 없이 나갑니다. 그럴 때 매달 돈이 찍혀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JPQ ETF는 그런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소위 말해 현금 창출형 자산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 5천만 원으로 진짜 가능한 얘기야?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5060세대 사이에서 JPQ를 비롯한 배당 ETF는 하나의 노후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례 1. 59세 자영업자 출신 김철수 씨의 이야기. 김철수 씨는 30년 가까이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 이후 급격히 매출이 줄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건 전세금 빼고 모아둔 5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데 은행 이자는 말도 안 되고 주식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월 배당 ETF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JPQ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고배당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ETF로 월 단위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수익률도 연 10% 안팎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보의 매력을 느꼈죠. 결국 5천만 원 전액을 JPQ에 분산 투자한 김 씨는 매달 세후 약 25만 30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나 배당 변동성은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돈으로 밥값 걱정은 안 해요. 심리적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어요. 사례 2. 퇴직금으로 재테크 시작한 62세 이정자 씨. 우리 세대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 굴리는 법은 몰랐어요. 평생 교직에 있다가 62세에 퇴직한 이정자 씨는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지인의 권유로 JPQ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씨는 JPQ의 핵심이 월 배당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생기는 셈이죠. 지금은 JPQ에서 매달 약 28만 원 정도를 받아 공과금과 핸드폰 요금을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활비를 해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작은 고정 수입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크답니다. 사례 3. FIR이족 준비 중인 50대 후반 박민호 씨. 박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투자에 눈을 떠온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의 일부인 5천만 원을 JPQ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ETF와 달러 MMF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월급은 나오지만 저는 은퇴 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JPQ 같은 월배당 ETF는 연습 삼아 꼭 필요했죠. 그는 JPQ에서 받는 월 27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식비와 교통비로 쓰고 있으며
이 덕분에 퇴직 이후 생활비 구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기니 투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JPQ만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서 JPQ 하나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5천만 원을 JPQ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월 배당은 평균 약 25만 3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또는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생활비 일부를 대체하는 보조 엔진 역할로는 충분합니다. 즉, JPQ는 은퇴 후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수단이며 완전한 생계형이기보다는 소득 보완형 자산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ETF 투자에서 주의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배당금은 매달 일정하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ETF이므로 환율의 영향을 받으며 세금 15.4%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을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배당 ETF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 또는 안정적 채권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생활비가 찍힌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JPQ는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돈이 죽은 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면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JPQ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나 대신 매달 일해주는 구조, 그게 바로 은퇴 후 삶을 버티게 해주는 진짜 무기입니다. 앞서 JPQ ETF가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ETF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과 대안 구성 방법까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 배당 ETF면 매달 배당이 나오니까 그걸로 살면 되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실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 JPQ의 구조와 수익 원리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JPQ는 JP모간에서 운영하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커버드콜 전략 ETF입니다. 단순히 배당주를 모은 것이 아니라 기술주 상승 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매달 배당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내 수익 일부를 미리 팔고 그 대가로 매달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주가가 급등해도 전체 수익은 제한되지만 꾸준한 배당 흐름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도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그 상승분 일부는 옵션 시장에 넘겨주고 대신 그 대가로 옵션 수익이 매달 배당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바로 JPQ가 정기적인 월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월 배당은 고정이 아니다. 매달 다르고 줄어들 수도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30만 원 받았으니까 이번 달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JPQ는 분배금이 매월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이 많아 프리미엄이 높았던 반면 2024년 중반에는 상승장이 이어지며 분배금이 다소 줄어든 구간도 있었습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금액에 너무 의존한 생활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을 연평균 10% 내외로 잡되 보수적으로는 8%까지 하향 조정에 생각해야 하고 생활비 전액을 배당으로 충당할 생각은 위험합니다. 3. JPQ는 은퇴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5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면 그 전부를 JPQ에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JPQ는 기술주 중심이고 시장이 급락하거나 기술 섹터가 무너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거든요.
실제로 2022년엔 기술주 조정과 함께 JPQ도 20%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기본 전략은 분산입니다. JPQ 월 배당, 미국 기술주 중심. SCHD 분기 배당, 안정적인 미국 배당주 중심. TLT나 BND 미국 장기 국채 또는 종합 채권 ETF, 안정성 확보. 달러 MMF 또는 국내 예적금 비상자금 역할.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군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JPQ에서 매달, SCHD에서 분기마다 들어오니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예시. 5천만 원 중 JPQ의 3천만 원월 평균 세후 약 15만 20만 원. SCHD 1천만 원 분기당 약 710만 원. 달러 MMF에 500만 원 수시 인출 가능 예비비. 예적금에 500만 원 의료비 등 비상용. 이렇게 구성하면 월 평균 25만 원 내외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합쳐지면 기초생활비 알파 정도의 기본 틀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3가지. JPQ는 배당형 ETF이지 무위험 월급 통장이 아니다. 변동성과 주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며 철저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출 통제와 현금 흐름 확보의 균형입니다. 아무리 배당이 나와도 매달 쓰는 돈이 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JPQ는 심리적 안전망 역할로 탁월하지만 독립적인 생계수단은 아니다. 반드시 연금, 알바소득, 부업 등 다른 수입원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중요한 건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굴리고 흐르게 하느냐입니다. JPQ는 분명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 장르만으로 인생 전체를 맡기기엔 아직도 우리는 살아야 할 날이 너무 길고 변수도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퇴 이후 현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면 인생이 견고해진다. 그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나는 여행으로 늙고 싶다. 평생의 꿈이었던 62세 김도훈님 이야기예요. 퇴직금 3억 8천만 원, 개인연금 매달 120만 원, 그리고 살아볼 곳 리스트가 빼곡한 공책 하나. 첫 해엔 제주 한 달 살기, 다음 해엔 다낭 하롱베이 치앙마이, 겨울엔 라오스. 사진첩은 매번 장관이었죠. 문제는 통장 잔고였어요. 이번 달 정도야 괜찮겠지가 7년이면 습관이 됩니다. 항공권은 카드 할부, 숙소는 한 번쯤은 스위트룸, 현지에선 렌터카. 연금 120만 원에 생활비 250만 원, 여행비 250만 원이 얹히며 매달 380만 45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처음 3년은 시장이 좋아서 투자 수익이 메꿔주겠지라고 믿었죠. 그런데 넷째에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다섯째 해엔 마이너스가 길게 눌렀습니다. 은퇴 초반의 나쁜 수익률이 평생 자금을 갉아먹는 걸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맨 앞에서 맞는 파도는 더 아프다는 뜻이에요. 은퇴 초기에 하락장이 반복되면 같은 돈을 써도 돈의 체력이 훅 떨어집니다. 이건 개인의 근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금융권에서도 경고하는 대표적인 리스크죠. 7번째 봄, 김도훈님은 결국 서울로 돌아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진은 늘 웃고 있는데 가계부는 그 표정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여행을 멈추자는 게 아니고 우리 방식으로 다시 짜보자. 이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멈추자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는 것. 은퇴는 쭉이 아니라 다시 짜기의 연속이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63세 이지연님은 33년 교사로 일했고 살아보는 여행이 버킷리스트였죠. 1년에 2번 6주씩 장기 체류를 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과 의료비였어요. 5년 사이 무릎 관절이 나빠져 수술을 고민했고 그 사이 국내 의료비 지출이 체감상 훌쩍 튀었다는 걸 통장에서 확인했죠.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총 지출과 1인당 지출이 빠르게 늘었고
고령층일수록 이 변화의 체감을 더 크게 합니다. 숫자로 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그리고 2020년대 초반까지 의료비 총액과 1인당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근거가 쌓여 있어요. 은퇴 후 여행은 멋진데 은퇴 후 무릎과 은퇴 후 치과는 일정이 밀리면 안 되는 변수예요. 또 다른 사례. 60세 직후에 은퇴한 박상민님은 4% 규칙을 어깨에 너머로 듣고 연 4%면 안전하다더라 하며 초반 5년을 강하게 달렸습니다. 새벽마다 특가 항공권 사냥, 유럽 철도 패스, 크루즈.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40년짜리 은퇴라면 그리고 초반 57년의 시장이 휘청거린다면 같은 4%라도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분석을 보면 34% 구간이 비교적 보수적인 안전지대로 평가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적인 설정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제시돼요. 요점은 룰보다 맥락입니다. 내 은퇴 기간, 자산 배분, 변동성, 그리고 인출 타이밍.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66세 오미경님. 젊을 때 못한 여행, 은퇴하면 실컷 한다는 말을 그대로 삶에 옮긴 분이에요. 문제는 한국의 노인 빈곤 구조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는 것.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가장 높은 축에 서 있고 국내 연구와 보도도 40% 안팎의 수치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개인의 절약 절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소득 보완 장치가 얇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했다 자체보다 소득 의료 주거 환율 시장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 방어막이 얇다는 게 진짜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기에요. 저는 여행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식과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해요. 가장 먼저 인출의 바닥과 천장을 분리합니다. 매달 반드시 써야 하는 바닥 비용, 즉 주거, 식비, 공과금, 기본 의료비, 통신 같은 생활 바닥을 월 X로 단단히 묶어요. 그리고 여행 취미 손 주선물 같은 기쁨 예산은 계절별 분기별 천장으로 냅니다. 바닥은 연금과 확정소득으로, 천장은 투자 성과와 시장 상황을 보며 가변적으로. 바닥은 꺼지지 않게, 천장은 날씨 보며 열고 닫기.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생존과 의미를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둘째, 은퇴 초반 5년을 순서 리스크 방어 구간으로 지정합니다. 현금성 자산과 채권 비중으로 월 2,436개월치 생활 바닥을 앞에 세워두는 이유가 바로 초반에 나쁜 수익률을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시장이 흐리면 현금 채권 양동이로 생활비를 퍼쓰고 맑으면 주식 양동이에서 수익을 실현해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이죠.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설명하는 그 수익률 순서,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핵심은 초반 5년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셋째, 4% 규칙을 돌이 아니라 고무줄로 이해하세요. 첫째의 인출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물가만큼 올리는 고전적 방식은 설명이 쉽지만 실제 생활에선 가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가 정고점 대비 15% 이상 꺾이면 인출 증가를 멈추거나 510% 줄이고 정고점을 회복하면 원래 궤도로 복귀하는 식의 가드레일을 두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트리니티 연구들의 요지는 하나예요.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34% 구간으로 보수화하라. 여행 구간을 계절제 분기제로 묶어 탄력적으로 쓰면 행복을 아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오래 쓰는 게 됩니다. 넷째, 의료비는 가계부의 여행 파트너예요. 60대 중후반부터는 무릎 허리 치아가 비용의 3대 산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구조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 그리고 고령층에서 이 체감도가 특히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행 적금과 별도로 건강 적금을 월 고정으로 분리하세요. 이미 한번 수술 스케줄이 들어가면 여행 일정은 6개월씩 밀립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여행 예산은 신나게, 건강 예산은 습관처럼. 다섯째, 연금과 제도의 경계선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기초연금, 그리고 향후 제도 개편 논의는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보도와 연구를 보면 현행 체계에서의 노후 빈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보험료율과 연금 개시 연령 등 제도적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도는 개인이 바꾸기 어렵지만 개인은 제도에 맞춰 설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 바닥을 만들고 투자로 기쁨의 천장을 여세요. 그리고 제도 변화 뉴스는 분기마다 한 번은 꼭 체크하세요. 그래야 내 10년짜리 계획이 현실을 따라갑니다. 이제 아까의 네 분 이야기를 다시 짠 결말로 데려와 볼게요. 김도훈님 부부는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1년에 2번, 3주씩 카드 대신 선불형 여행 통장을 씁니다. 비수기 장기 체류 주방 있는 숙소로 바꿨고 대도시 2주 근교, 소도시 1주의 리듬형 일정을 만들었어요. 비행기는 직항 대신 경유로, 렌터카는 대중교통으로 바꿔 두 사람 합산 월 평균 140만원 절감. 덕분에 주식 계좌에 손 안 대고도 여행을 유지합니다. 이지연님은 무릎 상태에 맞춰 걷는 도시 대신 쉬는 도시를 고르고 국내 여행을 봄, 가을로 당겨서 여름엔 검사 치료 일정을 묶습니다. 보험 보장 범위를 점검해 치과, 고액 진료에 본인 부담을 캐시로 대비했고 매달 건강 적금 30만 원을 별도 통장에 쌓아요. 박상민님은 4% 고정 인출을 버리고 물가가 드레일로 전환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정고점에서 10% 넘게 하락하면 인출 동결, 회복하면 원래 궤도 복귀.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불안해서 더 쓰는 악순환을 끊어냈죠. 오미경님은 기초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쳐 생활 바닥을 만들고 여행은 손주 방학 맞춰 연일에 15일로 압축했어요. 대신 동네 커뮤니티 여행 모임을 시작해 여행의 빈도가 아니라 여행의 감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그래도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 한정판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평생 가보고 싶은 도시가 7곳이면 2년 안에 2곳만 풀옵션으로 가세요. 나머지 5곳은 라이트 버전으로 길게 살다 오듯. 사람은 최고의 일부를 가지면 적당히 좋은 나머지에 쉽게 만족합니다. 여행의 질은 돈의 양보다 기대 마이너스 기억 마이너스 이야기의 설계에서 나와요. 기대는 준비에서, 기억은 기록에서, 이야기는 함께 있던 사람에게서 나오죠. 돈이 하는 일은 그 틀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은 웃고 가계부는 울지 않게 하려면 사진만큼 가계부도 자주 열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간단한 연습을 권할게요. 첫째, 지난 12개월 카드 계좌 내역에서 여행으로 분류된 금액만 쭉 모아서 3가지로 나눠보세요. 이동, 숙소, 현지. 둘째, 각 항목의 행복 점수를 적어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셋째, 점수 대비 가격이 나쁜 2가지 습관을 당장 끊습니다. 대부분은 이동을 편하게와 숙소를 과하게에서 나와요. 경험상 이동 7점 가격 비쌈은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데 숙소 9점 가격 매우 비쌈은 기억의 밀도를 올리지만 지출도 과도하게 올립니다. 차라리 숙소는 8점, 일정은 9점으로 만드는 편이 총 만족도가 더 올라가요. 일정의 밀도는 돈보다 시간이 만들거든요. 현실적인 경고도 놓치지 않을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 노동시장 가족 구조의 트리플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절약이나 설계가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구조를 거스르는 용기예요. 데이터는 냉정하지만 선택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공백기에 작은 수입의 끈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가르치기 쓰기, 안내하기, 동네에서 필요한 걸 도와주기. 월 30만 원, 50만 원의 소득이 기쁨 예산을 지켜줍니다. 제도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내 통장의 리듬은 오늘 바꿀 수 있어요.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여행은 행복의 증류액이고 가계부는 행복의 용기다. 용기가 깨지면 증류액은 바닥으로 흘러요. 용기를 단단히 하고 증류액은 조금씩 오래 마십시다. 방법은 명확해요. 생활의 바닥을 연금과 확정소득으로 고정하고 여행의 천장은 시장과 건강에 맞춰 늘렸다 줄였다. 은퇴 초반 5년은 수익률 순서의 파도를 피하기 위해 현금 채권 방패를 들고 4% 규칙은 룰이 아니라 고무줄이라고 이해하기.
의료비는 가계부의 여행 파트너로 대우하고 제도 변화는 분기마다 체크하기. 그렇게 하면 은퇴 후 7년간 여행만 다닌 60대, 결국 빈털털이라는 제목은 남의 얘기 혹은 과거의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제목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은퇴 후 20년 여행을 멈추지 않고도 통장도 지킨 비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혹시 자신의 숫자를 한번 점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 메모장에 세 줄만 적어보세요. 생활 바닥 만원, 여행 천장 분기당 만원, 초반 방패 생활 바닥 개월. 이 세 줄이 준비되면 내일 뜨는 항공권 특가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행은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속도에 맞춰 다시 짜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손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여행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생활비 통장에서 바로 항공권을 결제하다 보니 생활비와 여행비가 뒤섞여서 통제력을 잃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여행 전용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따로 모으면 1년이면 600만 원이 되죠. 이 돈 안에서만 항공권, 숙소, 현지 교통을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가면 이번엔 줄이자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실제로 재무설계 현장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불필요한 과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두 번째는 환율 관리예요. 은퇴자 여행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지출 체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특히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분들은 환율이 높은 시기에 항공권과 숙소비를 결제하면 2030%가 더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조금씩 해두거나 해외 직구처럼 달러 결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와 여행비의 균형입니다. 여행은 행복을 주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멈춥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 후반 이후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행 적금과 별도로 건강 적금을 매달 최소 2,030만 원씩 따로 적립하는 걸 추천해요. 한 달에 커피 몇 잔 덜 마신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돈이 나중에 MRI, 치과 임플란트, 관절 치료비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을 버텨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행 1원 더 쓰자는 결정은 쉽지만 건강비를 깎자는 결정은 치명적이거든요. 네 번째, 초반 5년의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은퇴 초기 5년은 말 그대로 황금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금융학에서 말하는 수익률 순서 위험 때문에 이 시기에 큰 지출이나 나쁜 투자 수익률을 맞으면 이후 2030년 재정의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 5년은 지출 조절 모드로 들어가야 해요. 여행을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짧고 가볍게 그리고 생활비는 가급적 고정된 연금형 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바로 유럽 한 달 살기보다 국내 제주 한 달 살기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5년이 지나고 재정의 흐름이 안정되면 그때 조금씩 여행 반경을 넓혀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출률 조절입니다. 흔히들 4% 규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상황에 맞게 3%에서 4% 사이로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5억이라면 4% 규칙대로라면 연간 2천만 원, 월 166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고 싶은 해엔 200만 원까지 쓰더라도 다음 해에는 140만 원으로 줄여서 평균을 맞추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최근엔 가드레일 전략을 많이 추천하는데 포트폴리오가 크게 떨어졌을 땐 인출을 줄이고 반대로 크게 회복했을 땐 약간 늘려 쓰는 방식이에요. 여섯 번째, 현지에서의 소비 습관이에요. 실제 은퇴 여행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구간을 보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째는 숙소, 둘째는 교통, 셋째는 음식. 그런데 경험적으로 행복도와 비용이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지의 중저가 숙소에서 한 달 살아보기, 현지 시장에서 장 보고 직접 요리하기,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게 만족도는 높고 비용은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장기 여행이라면 호텔 대신 주방 있는 숙소를 고르는 게 필수예요. 매번 외식하면 한 달에 5,080만 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연결 유지예요. 여행만 다니다 보면 돌아왔을 때 일상에서의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여행만 하다 무너진 사례의 이면에는 돈 문제와 함께 사회적 고립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삶의 일부로 유지하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모임 같은 일상적 연결을 꼭 붙잡아 두셔야 해요. 이렇게 해야 여행이 탈출구가 아니라 활력소로 작동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여행은 멈추라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다시 짜라는 겁니다. 여행 전용 통장을 만들고 환율 변동을 대비하고 의료비 통장을 따로 두고 은퇴 초반 5년은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인출률은 고정이 아니라 유연하게 현지에서는 경험 위주의 소비로 만족도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7년 만에 무너진 여행 인생이 아니라 20년 넘게 여행을 즐기면서도 통장은 든든한 은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